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경상도 작은 마을에 박대감이라는 부잣집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상으로 전국을 돌며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집을 비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천복이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지요. 천복이는 얼굴이 잘생기고 키도 훤칠한 데다 팔뚝엔 힘줄이 불끈불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처녀들뿐만 아니라 안악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헌데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정대감의 안방마님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뒤늦게 얻은 부인으로 미모가 아름답고 이제 갓 30을 넘긴 젊은 부인이었지요. 그런데 서방은 늘 외지에 나가 있어 심심하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씨 부인에게 언젠가부터 머슴 천복이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훤칠하고 건장한 천복이는 여느 머슴들과 달라도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치는 천복이를 눈여겨보게 되었지요. 허허, 저 머슴놈, 허리는 탄탄하고 뒷모습은 장사 같구나. 아까운 놈이로세. 그날 이후 정씨 부인은 천복이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씨 부인은 천복이를 자주 불러 이것저것 시키며 그를 유심히 관찰했지요. 야, 천복아, 잠시 이리 좀 와보거라. 어찌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내 방에 들어와서 옷 좀 개다오. 아니, 그런 일이라면 종순이가 있지 않습니까요? 왜 싫으냐? 그럼 오늘 저녁밥 먹는 것도 싫겠구나. 아, 아닙니다요. 지가 들어가 옷을 개겠구만요. 천복이는 하는 수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옷을 개고 있는 천복이에게 또 다른 일을 시켰지요. 야, 천복아, 이리 와. 내 등 좀 긁어보거라. 아니, 등을 긁으라고쇼? 왜 싫으냐? 아, 아닙니다요, 마님. 천복이는 방문까지 걸어 잠근 안방에서 마님의 등을 긁는다는 것이 왠지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엄한 마님의 명인이 등을 긁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여기면 되겠습니까요? 좀 더 아래로 긁어보거라. 여기면 되겠습니까요, 마님? 좀 더 아래로 긁어보거라. 마님은 점점 아래로 주문했습니다. 그러다 천복이 손이 마님의 엉덩이 꼬리뼈까지 내려왔지요. 그 바람에 천복이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종놈이 양반 마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천복아, 오늘따라 유난히 덥구나. 내가 부채질 좀 해다오. 마님은 천복이에게 부채질을 시키고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지요. 그녀의 얼굴은 어느새 붉어져 있었습니다. 천복이는 하는 수 없이 마님에게 부채질을 해주었지요. 그런데 마님이 덥다며 치마까지 들쳐 올렸습니다. 그 순간 화들짝 놀란 천복이는 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지요. 아니, 왜 어디 아프냐? 고개는 왜 돌리는 것이야? 그것이. 잠시 내 팔뚝 좀 이리 내보거라. 천복이는 고개를 돌린 채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천복이의 팔뚝을 만지작거렸지요. 어쩜 내 팔뚝이 이리도 울퉁불퉁하느냐? 또 단단하기는 절구공이보다 더 단단하구나. 마님은 천복이의 팔뚝을 만지며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지요. 지가 힘쓰는 일을 많이 하니 그렇게 되었구먼요. 오, 그렇단 말이지. 그렇담 다른 곳도 일이 단단하느냐? 그렇습지요. 지 온몸이 일이 단단합니다요. 마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천복이의 손을 잡아 끌고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천복이의 손바닥에 마님의 감촉이 느껴졌지요. 그 바람에 화들짝 놀란 천복이는 냅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야, 이놈아, 어서 이리 오지 못해? 천복이가 달아나자 마님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감히 양반인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지요. 내 저놈을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주저앉히고 말 것이야. 천복이에게 화가 난 마님은 옷구름을 다시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 천복아. 그런데 마님이 아무리 불러봐도 천복이는 나타나질 않았지요. 아니, 이 잡놈이 도대체 어디로 내뺀 것이야? 마님은 천복이 방으로 가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천복이가 없었지요. 야, 종순아. 마님은 여종 종순이를 불렀습니다.
마님 찾으셨는감요? 그래? 천복이는 어디에 있느냐? 글씨요. 지는 부엌에서 밥 준비하느라 못 봤구만요. 내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천복이에게 오늘 저녁밥은 주지 말거라. 뭔 일이 있으셨는감요, 마님? 뭔 일이고 뭐고 주지 말라면 주지 말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날 밤 마님은 잠도 자지 않고 천복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자 안방을 나와 천복이 방으로 가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방문을 열어보니 천복이는 아직도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로 내뺀 것이야? 고얀 놈 같으니라고. 마님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끓어오르는 분을 참으며 나를 꼬박 세고 말았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 마님은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천복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이놈, 어젯밤은 어디서 잔 것이야? 죄송합니다요, 마님. 어젯밤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만 헛간에서 깜박 잠들었구만요.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렸다. 반성할 때까지 앞으로 3일간 굶거라. 마님은 천복이에게 3일간 굶으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마님, 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한단 말입니까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굶으면서 생각해 보거라. 마님의 명에 천복이는 3일 동안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마님이 또 천복이를 불렀지요. 감히 종놈 주제에 나를 뿌리쳐. 아니 어쩌면 겁이 났던 게지. 마님은 여종 종순이를 불렀습니다. 야 종순아, 천복이 방에 가서 당장 안방으로 오라 해라. 지금 당장. 예, 마님. 종순이는 천복이 방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천복이는 바닥에 누워 배를 움켜쥔 채 눈만 껌뻑이고 있었지요. 3일째 굶다 보니 그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천복아, 마님께서 널 안방으로 당장 오라신다. 헉, 지금. 그려, 어서 가봐라. 마님이 또 노하시면 이번엔 진짜 매질을 할지도 몰라. 천복이는 어쩔 수 없이 허기진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마님이 또 덤벼들까봐 천복이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이리 들어오너라. 그런데 이놈아, 내가 굶으라 했지 굶어 죽으라 했느냐? 어찌 이리 비실 대는 것이야? 마님께서 굶으라 하셨으니 지는 굶을 수밖에 없었구만요. 흥, 내가 또 이런 것은 말도 잘 듣는구나. 고얀 놈 같으니라고. 마님은 양반댁 부인이시고 전하차는 종놈입니다요. 그러니 그런 일을 꿈도 꿔서는 안 되옵지요. 아니 그런데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하려 한 것 같으냐? 아, 그야 마님께서 지손을 가져가셔서는 마님의 그곳에 갖다 대시니 지는 천복이는 말하려다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어디 한번 계속해 보거라. 천복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했습니다. 아니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죄송합니다요, 마님. 지가 뭔가를 착각했었나 봅니다요. 천복이 말에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분하게 말했지요. 지금 부엌으로 가거라. 종순이가 내 밥을 챙겨줄 것이다. 정말입니까요, 마님? 그럼 오늘은 지가 밥을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요? 아니 이 녀석이 언제는 내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했느냐. 대신 오늘 저녁부터 밥을 먹고 내일부터는 뒤채에 쌓아놓은 장작을 모두 패거라. 그게 너의 벌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마님. 천복이는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방문을 닫자마자 안방에서 작고 슬픈 마님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에 천복이는 왠지 마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방은 밖으로만 돌고 마님은 허구한 날 외로움에 빠져 독수 공방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지요. 아무튼 허기진 천복이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좀 주라, 종순아. 마님께서 밥 먹어도 된다 하셨어. 그래,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 종순이는 천복이에게 밥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천복이는 밥상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었지요. 야, 천복아, 그러다 체하겠다. 좀 천천히 먹어라. 천복이는 종순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3일을 굶었으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었지요. 그런데 천보가 어쩌다 마님에게 찍힌 것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새 밥을 다 먹은 천복이가 말했습니다. 일은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어찌 마님께서 내 밥을 굶겼냔 말이야. 종순이가 꼬치꼬치 물어오자 천복이는 뭐라 둘러댈지 얼른 짱구를 굴렸지요. 아, 그게 말이야. 마님이 장에 가서 명주실을 사오라 하였는데 내가 그 돈을 잃어버렸거든. 아이고, 이 빙신아 어쩌다 돈을 잃어버린 것이야. 3일씩이나 굶고 이게 뭔 일이냔 말이야. 천복이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마님의 명예만큼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밥 먹고 방으로 돌아온 천복이는 천장을 보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슬픈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마님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분이셔. 대감 마님은 한번 나가면 함흥쳐 사시니 마님은 서방 없는 과부나 매 한 가지가 아니고 뭐겠어. 그날따라 천복이는 마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벽을 쳤나. 마님도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다음에 또 마님께서 나를 원하시면 그때는 모른 척하고 마님의 손길을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그러다 대감 마님께 걸리는 날에는 목숨이 2개라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아니야, 그렇다고 또 외로운 마님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천복이는 이런저런 생각에 뜬 눈으로 날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지요. 천복이는 아침 일찍 부엌에 들어가 종순이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야, 천보가, 이제 마님께서는 널 용서하신 것이야? 그건 나도 아직 모르겠어. 오늘부터 벌로 장작을 패라 하셨구만. 그런 거라면 용서하신 것이네. 장작 패는 일이야 어차피 너가 할 일이잖아. 그렇긴 하지. 마님께서 정말 용서하신 것이라면 다행이다. 천복이는 아침밥을 먹고 뒤뜰로 가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마님이 장작 패는 뒤뜰로 걸어왔지요. 마님 오셨는감요? 그래,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괜히 손 다치면 나도 곤란하니.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천복이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오랫동안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로 말로 하지 못한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지요. 왜 이렇게 내 얼굴을 빤히 보는 것이냐? 아, 아닙니다요. 그저 마님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해서 보았구만요. 그럼 다치지 않게 조심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은 가고 천복이는 계속해서 장작을 팼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마침 방에서 청소하고 있는 종순이에게 물어보았지요. 종순아, 천복이 그놈 성정이 참 곱고 어질지 않느냐? 예, 마님. 그놈은 좀 멍청할 정도로 착한 놈이지요. 욕심도 없고 말입니다. 허면 그놈이 겁도 많은 것이냐? 지가 아는 천복이는 겁이 많지는 않습니다요. 그는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구만요.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마님께서 그런 것은 어찌 모르신대요. 아니다, 그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다. 말을 마친 마님은 다식은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창문밖 먼 산을 바라보았지요. 한편 천복이는 장작을 패면서 생각이 무척 많았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던 눈빛이 무슨 의미인지 무척 궁금했지요. 이제 대놓고 달려들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픈 그림자를 천복이는 느낄 수가 있었지요. 에이, 천보가 머슴 주제에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서 일이나 해라. 괜히 마님을 마음에 품었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이야. 그런데 젊은 마님의 미모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박대감이 큰 돈을 들여 힘겹게 얻어온 부인이었지요. 헌데 박대감은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님은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 마님의 삶이 천복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비보가 날아들었지요. 외지에 나가 있던 박대감이 급류에 휩쓸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의 비보가 전해진 후 집안은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지요. 상복을 입은 마님은 문 밖을 나오지도 않고
집안에는 그저 천복이 장작 패는 도끼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싸늘한 시간이 어느덧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을 원님 노원령이 기별도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교만한 얼굴로 마당에 서서 당당히 말했지요. 허허, 이 집의 기둥이 무너지니 내가 나설 수밖에 없구만. 부인의 고통을 내가 위로해 드리리다. 원님, 이런 상중에 어인일이십니까? 내가 박대감과 워낙 친했지 않소. 이제 그분이 없으니 무엇보다 부인의 안위가 더 걱정이요. 원님의 걱정은 고마우나 저 스스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요. 어허, 고을의 원님인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쓴단 말이요. 부담 갖지 마시구려. 원님 노원령은 그날 이후로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갈한 다과를 들고 오고 또 어떤 때는 고급 비단과 향수까지 가져왔지요. 마님, 원님이 오늘도 붉은 홍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습니다요. 지금 사랑채에서 마님을 기다리고 있구만요. 그래 알았다. 내 곳 간다. 이르거라. 잠시 후 마님이 사랑채에 들어서니 원님이 벌떡 일어나 마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님의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많이 힘들지 않소? 이제 걱정 마시구려. 내가 박대감을 대신해 부인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리다. 원님 노원령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마님은 그런 원님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지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고마우나 보는 이들의 눈도 생각해 주셔야죠. 원님께서 허구한 날 일이 찾아오시면 보는 이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그깟 소문이 뭐 그리 대수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원님 노원령은 다시 마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또다시 손을 뿌리쳤지요. 지금 못하는 것이요? 저는 아직 상중입니다.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래서 내가 이리 나서는 것이 아니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내게 기대시오. 내가 부인을 지켜드리리다. 추후도 그럴 생각 없으니 이제 더 이상 제 집에 찾아오지 마시오. 마님의 단호한 거절에 원님 노원령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노원령은 마님에게 연이은 거절을 당하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관하로 돌아왔지요. 관하로 돌아온 그는 신복을 불렀습니다. 박대감의 땅 문서며 토지 문서는 모두 확보했는가? 예, 원님, 박대감의 재산 목록과 호적대장은 이미 낙인까지 모두 위조해 두었습니다요. 좋아. 조만간 그 여편네가 굴복할 때까지 서서히 목을 조일 것이야. 괘씸한 년 같으니라고. 감히 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퇴짜를 놓다니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만. 그날 이후 마님의 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관리들이 집안을 들쑤시며 조사를 시작한 것이지요. 이 가옥과 토지는 이제 박대감 명의가 아니라 관에서 관리해야 할 무주지로 되었소. 그러니 즉시 관의 소유로 이전할 것이오. 그게 무슨 말이요? 내 서방이 피땀으로 일궈낸 재산인데. 문서가 일이 되어 있으니 낸들 어찌 하오리까. 나는 법대로 집행할 뿐이오. 마님은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을 원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러 관하로 찾아갔지요. 아니 그러게 내가 말했지 않소. 내게 기대라고. 그리하면 내가 부인을 지켜준다 하지 않았소. 그렇다고 일이 무지막지하게 구는 것이요. 부인 혼자서는 이 많은 재산을 감당하기란 힘들 것이오. 그러니 내게 오시오. 그럼 내가 도와드리겠소. 그럼 이게 다 나를 굴복시키려 원님께서 저지른 짓이요. 그게 뭐 중요하겠소. 이제 그만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내게 오시오. 그럼 내가 나서서 도와드리리다. 마님은 화가 나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원님의 함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지요. 원님의 속셈을 알게 된 마님은 그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렸지요. 한편 그날 천복은 나무를 패다 말고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마님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뭔 일인가 싶어 도끼를 내려놓고 안채 뒷마루 끝에 앉아 마님의 우는 소리를 들었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마님이 저렇게 서럽게 우는 것이지? 천복이는 마님의 우는 소리에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관아에서 공문을 가지고 관졸들이 들이닥쳤지요. 내용은 고의적 문서 위조 및 국유지 사유화라는 죄목이 적힌 날조된 고발장이었습니다.
당신은 고발되었으니 함께 관하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마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요? 마님께서 죄인이라니요? 원님이 끝내 이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구나. 마님은 힘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관졸들은 마님을 포승줄에 묶어 관하로 데려갔지요. 마님, 아니 이놈들아, 마님이 뭘 잘못했다고 끌고 가는 것이냐? 명백한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는 바다. 너 같은 머슴놈은 빠지거라. 감히 어디다 대드는 것이야. 천복이는 마님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하로 끌려간 마님은 차디찬 옥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원님 노원령은 그녀가 이제는 굴복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했지요. 그는 의기양양하여 마님이 있는 감옥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시겠소, 부인. 이러다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려. 마음을 바꾸면 지금이라도 내가 도와주겠소. 원님의 회유에도 마님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원님에게 몸을 허락하진 않을 것이요. 그 말에 원님 노원령의 눈이 번뜩 거렸습니다. 어디 그렇게 강한 척 해보시오. 언제까지 버티나 내 두고 보겠소. 원님 노원령이 돌아가고 마님은 침통에 빠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복이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사면초가에 빠진 그녀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천복이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천복이는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을 마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마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어쩌다 일이 된 것이야? 이는 분명 원님의 수작임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마님께서 이대로 당하게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천복이는 비열한 원님에게 마님이 당하게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천복이는 마님을 구할 방도를 찾기로 했지요. 그는 마님이 관하로 끌려간 날부터 매일 밤 관하 주변을 맴돌며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원님 노원령이 저지른 비리를 찾기 위해 관하를 살피기 시작했지요. 비단 저자는 마님의 문서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더러운 짓을 밥 먹듯 해왔을 것이야. 마님이 옥에 갇힌 지 며칠 후 천복은 마님의 헛간으로 조용히 몇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박대감 생전에 그에게 은혜를 입은 객주, 푸죽간 주인, 글방 선비 같은 이들이었지요. 형님들 다들 아시지요? 박대감님은 생전에 어려운 일을 돕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안 사람이 지금 죄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 억울함을 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맞소. 나도 그 양반 덕분에 장사를 일으켰으니 이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이오. 나도 그렇소. 내가 어려울 때 박대감의 도움을 받았소.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하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의기투합하여 원님에게서 마님을 구출하기로 맹세를 하였지요. 그날 밤 천복은 그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뇌물을 받고 내린 판결, 몰래 거둔 세금, 사적으로 땅을 가로챈 문서들을 확보하기로 했지요. 지금 원님은 마님을 옥에 가두어 놨으니 의기양양해져 있을 것이요. 이런 경우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해지기 마련이지요. 이럴 때 우리가 잔치를 열어주면 그는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줄 것이외다. 그때가 그자의 비리 문서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좋소.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날 객주는 술동이에 술을 가득 채워 수레에 싣고 푸죽간 주인은 삶은 고기 안주를 수레에 잔뜩 실었습니다. 그리고 글방 선비는 원님에게 바칠 시를 지어 기생들을 데리고 관하로 찾아갔지요. 아니, 이게 다 무엇이오? 그동안 탁월한 원님 덕분에 고을이 태평성대하니 우리가 풍족하게 잘 살지 않았겠소. 하여 우리가 모여 이렇게 원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사옵니다. 하하, 그렇소. 하긴 내가 고을의 태평성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긴 했소만. 아니, 우리 원님께서는 고을 백성들이 이리도 존경하시니 오늘따라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요. 하하, 그러느냐? 내가 그리 멋져 보이더냐? 원님 노원령은 치켜 세워주니 기분이 좋아 기생들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원님을 위해 지은 귀한 시를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것이라면 나 혼자 듣기 아까우니 관하에 있는 자들을 모두 오라 해야겠구려. 하하. 원님은 기분이 좋아 관하의 관리들과 관졸들까지 모두 불러 술을 마시라 했지요. 그럼 이제 원님께 바치는 시를 읊어보이겠습니다.
고을에 불어오는 바람이 고우니 그 향기 백성의 가슴에 스미나이다. 억울한 자 풀어주고 굶주린 자 먹이시니 그대는 백성 마음속에 큰 비 되시나이다. 글방 선비의 시를 들은 사람들은 죄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역시 우리 원님을 정확히 표현한 시구려. 참으로 보기 드문 명시죠요. 허허 이거 참 내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구나. 자자 오늘 모두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보자꾸나. 원님과 관아 사람들은 주거니 받거니를 하면서 관아가 떠내려가도록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니 모두 잠들어 버렸지요. 객주 주인은 미리 술에 잠자는 약을 타놓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천복이가 등장했지요. 자, 이제 원님의 비리 문서와 가짜 문서들을 찾아봅시다. 천복이와 객주 푸주간주인 글방선비는 각각 흩어져 원님의 비리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와 이것 좀 보시오. 이것은 숨겨진 창고 같소. 객주가 말한 곳으로 가보니 원님의 병풍 뒤에 숨겨진 창고가 하나 있었지요. 그러자 천복이와 글방선비는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여러 개의 상자들이 있었지요. 찾았소. 여기 있는 것들은 죄다 원님의 비리 문서가 맞소. 혹시 우리 마님과 관련된 문서는 없소? 그것도 여기 있소. 박대감의 도장과 문서를 모두 위조한 증거가 있소. 다행이구려. 그럼 모든 비리 문서들을 챙겨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님의 비리 문서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먼저들 가시오. 나는 잠시 마님 좀 뵙고 가겠소. 모두를 먼저 보내고 천복이는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저 천복이 왔습니다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 것이야? 마님의 얼굴은 며칠 새 무척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마님이 너무 안쓰러워 천복이는 마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조금만 참으셔요. 이제 곧 마님을 이곳에서 꺼내드릴 것입니다요. 그 말에 마님은 무척 놀라는 눈빛이었지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나를 감옥에서 꺼낸다는 것이야? 원님의 비리 증거와 마님을 모함한 증거까지 모두 찾았습니다요. 해서 지금 글방 선비님께서 암행어사를 만나러 갔구만요. 아니,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았어? 마님께서 나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요. 그러니 이제 암행어사 출두가 있을 때까지만 맘 편히 기다려주셔요. 그래, 알았다. 내가 정말 큰일을 했구나. 마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천복이는 옷소매로 마님의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글방 선비의 동문이었던 암행어사가 내려와 원님과 관리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님도 함께 풀려났지요. 마님 고생 많으셨지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감요?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요. 나는 괜찮단다. 그런데 천복이는 어디 갔니? 천복이는 시방 글방 선비님과 함께 암행어사를 따라 한양으로 갔구만요. 아마도 원님의 비리 때문에 증언할 게 있었나 봅니다요. 그러느냐? 마님은 조금은 아쉬운 듯 종순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헌데 자꾸만 천복이 생각만 났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러는 것일까? 그저 호감을 넘어 그를 진정 사랑하는 것일까? 마님은 하루라도 빨리 천복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며칠 동안에도 그녀는 온통 천복이 생각뿐이었었지요.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천복이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한양에 갔던 천복이가 돌아왔습니다. 마님, 저 왔습니다요. 천복이 소리에 마님이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복이에게 달려가 그를 벌악 안았지요. 헌데 이를 지켜본 종순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님이 머슴 천복이에게 안기는 것을 본 종순이는 충격을 크게 받았지요. 아니 마님, 어찌 천한 머슴을 껴안는데요? 남사들없게. 마님은 종순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마님,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요. 원님은 사탈관직 되었고 그자는 죽어서야 나올 것이옵니다. 그래, 내가 정말 큰일을 해주었구나. 그런데 두 사람 좀 떨어져 주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구만요. 종순이는 마님과 천복이가 뒤엉켜 떨어지지 않자 심기가 무척 불편했지요. 이제 맘 편히 사셔요. 지가 곁에서 마님을 지켜드릴 것이구만요.
그래, 말만 들어도 참으로 듬직하구나. 아따 참말로 왜 이렇게 안 떨어진대요? 야, 천보가 내가 먼저 마님을 좀 놔드려. 아, 정말로 두 사람 지금 누구 미치는 걸 보려고 그런데요. 아니 그런데 종순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데? 야, 그걸 몰라서 그려. 세상 천지에 자기 서방이 딴 년을 안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느냔 말이야. 아니 서방이라니. 내가 어떻게 내 서방인데? 아, 그야 내가 너를 점 찍어놨으니 당연 너는 내 서방이지. 아니, 얘 종순아. 본인도 모르는 신부가 어딨단 말이냐? 억지 좀 그만 부리거라. 아니, 그런데 두 사람은 언제 이렇게 달라붙는 사이가 된 것이요? 그리고 마님도 그런 게 아니구만요. 머슴은 여종과 맞는 것이지 어째 양반 마님께서 머슴을 탐낸단 말이요? 마님께서는 천복이를 탐내지 말고 양반 중에서나 찾아보셔요. 천복이는 내 것인께. 그날 세 사람은 마당에서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평소 천복이를 가슴에 품었던 종순이는 그를 마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요. 그리고 천복이를 사랑하게 된 마님도 천복이를 종순이에게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과 여종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긴장감이 팽팽했지요. 천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선택하는 수밖에. 너도 이미 나를 마음에 두지 않았느냐. 천복이 너 말 잘해라. 나도 한성가라는 사람이다. 나도 오늘에서야 두 사람의 마음을 처음 알았으니 내게 시간 좀 주시오. 두 분 다 내겐 소중한 분들이니 누구 한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진 않소. 천복이 말에 두 여인은 수긍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천복이의 밥상이 완전 달라졌지요. 종순이가 차려주는 밥상에는 소고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굴비며 생선들이 가득했지요. 아니, 얘 종순아. 너는 어째 내 돈으로 천복이한테 생색내는 것이야? 뭐 마님은 천복이 입에 고기 반찬이 들어가는 게 그리 아까우신감요? 아니, 누가 아깝다고 했느냐. 내가 내 돈으로 천복이한테 점수를 따니까 그런 것이지. 마님은 천복이를 장터로 데려가 비단옷을 맞춰주고 기타 선물 공세를 퍼부었지요. 치사하게 돈으로 해보겠다 이거네. 그럼 나는 비장의 무기를 써야지. 그날 밤 종순이는 벽에를 들고 천복이 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웬 벽에를 다 들고 온 것이야?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잘 거야. 어차피 혼이 나면 한 방을 쓸 것인데 미리 좀 쓰면 어때? 아니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마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는데. 왜 내가 싫은 것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인데. 마님이 비단옷 사주고 돈질해주니 좋냐? 야 종순아, 너는 어째 나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만드니? 아무튼 내 방에서 나가줘. 마님이 아시기 전에. 천복이 방에서 쫓겨나온 종순이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진작 저놈을 내가 먼저 잡아뜨려야 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째 두 사람이 저렇게 발전했느냔 말이야. 밤새도록 종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 종순이는 다음날 일찍 마님을 찾아갔지요. 마님, 지가 한 발 양보할 테니 마님도 한 발 양보해 주셔요. 아니,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양보해달라는 것이야. 어차피 저도 천복이 없이는 안 됩니다요. 그러니 마님께서 본처하시고 제가 후처하겠습니다요. 종순이 제안에 마님은 혹했습니다. 행여 천복이가 종순이를 선택할까봐 조마조마했었지요. 그것은 괜찮은 제안 같구나. 종순이는 천복이 행동으로 보아 마님을 선택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쉽지만 한 발 물러나 후처로 마님과 딜을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서로 타협한 두 사람은 천복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천보가, 종순이와 내가 타협을 했다. 내가 너의 본처가 되고 종순이가 후처 자리가 되기로. 내가 결정하는 게 힘들 것 같아 마님과 내가 너의 고민을 덜어준 것이야. 두 사람이 그렇게 타협을 했다 하니 천복이는 커다란 고민이 해결되었지요. 그럼 두 분이 그렇게 정했다 하니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이 쌓아놓은 재산도 모두 찾았고 세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요. 그렇게 3년상이 끝나고 마님은 몇 사람만을 초청하여 천복이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머슴과 혼례를 올렸지만
마님은 관습에 얽매이기보단 사랑을 선택했지요. 두 사람의 혼례식에는 마님을 같이 구했던 글방선비와 객주포죽간 주인이 찾아와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진지했지만 코믹한 이야기였습니다. 권력 앞에 정의는 무너질 수 있으나 결국 권력은 진실 앞에 무너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의를 무너뜨린 원님의 탐욕과 불의는 머슴 천복과 의로운 사람들에 의해 무너졌고 결국 진실은 승리했지요. 그러니 진실된 삶은 가장 큰 무기가 아닐런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 봉식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효심이 깊은 총각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헌데 그는 땅 한 뼘 없는 탓에 남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생활을 했습니다. 헌데 흉년이 계속되는 바람에 일거리도 없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배고픈 날이 허다했습니다. 이러다 안 되겠어. 병든 어머님이라도 잘 드셔야 하는데 큰일이군. 봉식이는 어머님 걱정에 거리에 나가 구걸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봉식이는 다음 날부터 길가에 돗자리를 깔고 구걸을 시작했지요. 헌데 며칠이 지나도 땡전 한 푼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이러다 어머니 끼니도 못 해드리면 정말 큰일인데 이를 어쩌면 좋노. 봉식이는 아픈 어머니 걱정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왈패들이 찾아와 봉식이를 괴롭히기도 했지요. 아니, 웬 놈이 우리 구역에 와서 구걸하는 것이야? 어느 날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느 날은 구걸한 돈을 모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봉식이는 맞으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차림의 노승이 찾아와 봉식이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지요. 하늘이 두 눈을 주었으니 이제 진실을 보게 되리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그런데 노승은 그 말만을 남긴 채 이내 군중 속으로 사라져 갔지요. 그리고 그날 밤 봉식이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노승을 만났고 노승은 묵묵히 봉식이의 이마에 손을 얹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남의 마음을 꿰뚫 테 욕심은 꿰뚫지 말아라. 보되 판단치 말고 알되 뽐내지 마라. 탐하면 재앙이요 나누면 복이니라. 그리고 갑자기 봉식이의 두 눈이 빛나더니 잠에서 벌떡 깨어났지요. 아니 뭔 꿈이 이리도 생생하지? 다음 날 아침 봉식이는 장터로 가다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들의 속마음이 보였지요. 시장 상인은 반쯤 썩은 무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고 어떤 선비는 마누라 몰래 기방에 간 것을 걱정했지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봉식이는 돗자리를 펴고 예전처럼 거리에 앉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구걸은 하지 않고 앉아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지요. 아니 아까부터 왜 나를 뚫어져라 보는 것이요? 부인에게 기방 다녀온 것을 들킬까 걱정하던 선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대로 집에 가면 부인께서 의심할 것이요. 그러니 물고기 몇 마리 사서 낚시 다녀왔다 둘러대시오. 봉식이 말에 김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찌하셨소? 허허, 기방에 다녀온 것이 들킬까 쫄리시오? 내 말대로 하면 무탈할 것이요. 참으로 신통하구려. 내 그냥 갈 수 없으니 얼마 드리면 되겠소? 뭐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되겠소. 김선비는 복주머니에서 두냥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소. 그거면 충분하오. 하하 고맙소. 내 다음에 또 고민거리가 있으면 찾아오겠소. 김선비가 돌아가고 봉식이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신비한 능력이 생긴 것이었지요. 그리고 돈도 생기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이보시오. 방금 선비님 점괘를 봐주는 것을 보았어. 나도 좀 한번 봐줄 수 있어. 버리시오. 아니 뭘 버리라는 것이요. 지금 처녀가 만나고 있는 사내는 유부남이요. 그것도 애세 딸린 유부요. 아니 그게 사실이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그 사내는 느티나무 아래 작은 초가의 산이 숨어서 지켜보시오.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말한 대로 한번 해보겠소. 그 말이 맞거든 그때 전비를 드리리다. 그리하시오. 처녀 춘애는 얼굴이 붉어져 후다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노인이 물었지요.
나도 좀 한번 봐주시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시는 마을 동쪽 의원을 찾아가 보시오. 그 의원이 할 몸을 살려줄 것이오. 참으로 신통하구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리 잘하시오. 그렇지 않아도 할망구가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소. 당신 말대로 할망구 병이 나으면 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소. 노인은 고맙다며 한 양을 내놓고 서둘러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봉식이는 점사를 봐주고 받은 돈으로 쌀과 굴비를 샀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어디서 흰쌀밥을 다 가져왔느냐? 제가 점을 봐주고 돈을 받았어요, 어머니. 아니 내가 점을 다 봤단 말이냐? 봉식이는 노승을 만난 것과 꿈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로다. 하늘이 너를 어여삐 여겨 특별한 능력을 주었나 보다.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본 봉식이는 무척 뿌듯했지요. 그날만은 봉식이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봉식이는 거리로 나가 자리를 깔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리를 깔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어느새 봉식이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점쟁이 양반, 우리 딸의 앞날이 궁금하오. 잘 좀 한번 봐주시오. 이 아이는 글 공부에 재주가 있어. 하지만 부친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아니 그걸 어찌 아셨소? 이 아이는 글씨만 보면 따라 쓰는 재주가 있소. 그런데 남편은 계집애가 글은 무슨 글이냐며 펄쩍 뛴다오. 그 고집을 꺾으려면 이 아이를 데리고 훈장 선생을 찾아가시오. 그럼 훈장 선생이 아이의 능력을 보고 남편을 설득할 것이오. 정말 그리하면 딸아이가 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소. 나를 믿고 당장 훈장 선생을 찾아가 보시오. 그 말에 중년 여인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고맙다고 은전 하나를 놓고 갔지요. 사람들은 신기하다며 구경꾼들이 점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술 냄새를 풍기는 거친 사내가 봉식에게 다가왔지요. 행색을 보니 한눈에 싸움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놈, 네가 사람 속을 다 안다더냐? 나도 한번 맞춰보거라. 맞추면 은전 연잎을 줄 것이고 못 맞추면 내 등짝에 내 손바닥 자국이 생길 것이야.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봉식은 겁먹지 않았지요. 오히려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겉으론 괴팍하나 속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오. 허나 당신 품속에 있는 칼이 오늘 저녁 사람을 해칠 것이오. 그 사람은 예전에 당신을 속인 자이며 오늘 그 집 앞에서 복수할 계획이지요. 이놈이! 하지만 오늘은 가지 마시오. 그 집엔 갓난아이가 하나 있어. 그 사람은 아픈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당신을 속인 것이요. 허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그가 당신을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이요. 아니 어찌 그걸 다 안단 말이냐? 어젯밤 내가 다짐한 일이었거늘. 당신이 지금 돌이키면 그 사람도 무사하고 당신도 천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요. 살생은 그 무엇으로도 덮지 못하는 법이요. 거친 사내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더니 결국 품속에 칼을 꺼내 봉식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그자를 살렸소. 이 칼은 여기에 맡기겠소. 그리고 내일 은전 연잎을 가져오리다. 거친 사내가 떠나가자 장터거리는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봉식이를 기인이라 부르며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도 봉식이는 쌀과 생선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약재도 지어왔지요. 얘야, 내가 정말 신통한가 보구나. 이렇게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예 어머니, 하늘이 제게 어떤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날도 봉식이는 어머니가 맛있게 밥 먹는 것을 보고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을 만날지 무척 궁금하기도 했지요. 다음 날도 봉식이는 거리로 나가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웬 노파가 봉식이에게 다가와 말했지요. 이보시오. 점 보는 사람이 맞지요? 그런데 노파의 생각은 전혀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소. 무엇이 궁금하시오? 내가 요새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는 통에 잠을 못 자고 있어. 어떤 꿈을 꾸시길래 잠을 못 자는 것이오?
꿈속에서 자꾸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마지막엔 꼭 검은 손이 내 발목을 잡는다오. 그건 땅속 기운이 요동치는 꿈이여. 혹시 몇 자리를 옮긴 적이 있으시오? 맞소. 작년에 조상님 묘를 동쪽으로 옮겼어. 직원도 없이 옮긴 게 찜찜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었나 보구려. 봉식은 점사를 본으로 생각이 읽혀지지 않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다 보니 등에서는 식은 땀이 줄줄 흘렀지요. 헌데 구경하는 이들이 있다 보니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꿈은 아무래도 조상과 연관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겠소. 조상님 묘를 제가 직접 봐야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럼 가서 조상님 묘를 봐줄 수 있겠소. 봐드릴 수는 있소만. 그럼 좀 한번 봐주시오. 사례는 넉넉히 하리다. 봉식이는 어쩔 수 없이 노파를 따라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봉식이는 묘지 주변과 동서남북을 모두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묘지 뒤쪽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봉식이는 바위 쪽으로 가서 천천히 살펴보았지요. 헌데 바위에서 어떤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방도가 떠올랐지요. 해가 진 후 북쪽으로 이틀 밤 연이어 향을 피우고 조상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태워보시오. 그리하면 기운이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이요. 정말 그리하면 되겠소. 정말 고맙소 젊은이. 그날 밤 봉식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바위가 꿈에 나왔지요. 그런데 바위 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참, 뭔 꿈이 이리도 생생하단 말인가? 혹시 이 꿈이 무슨 계시 같은 것은 아닐까? 어젯밤 꿈이 하도 생생하여 이를 이상이 여긴 봉식이는 삽자루를 챙겨 바위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바위 아래 땅 밑을 파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참을 파다 보니 커다란 상자가 하나 나왔지요. 그리하여 봉식이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자 속에는 금덩이 은덩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다냐? 웬 금은보화가 이리도 많은 것이야. 이거면 어머님 병도 치료하고 평생을 먹고 살 수도 있겠군. 금은보화가 욕심은 났지만 봉식은 노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봉식이는 노파가 살고 있다는 집으로 얼른 달려갔지요. 아니 그런데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분명 노파가 이 집에서 산다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수 없이 봉식이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뒤뜰에 땅을 파고 상자를 꼭꼭 숨겨두었지요. 언젠가 노파를 만나면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봉식이는 돗자리를 들고 장터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제 금은보화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봉식이는 자리 깔고 앉아 점사를 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잠시 후 사람들이 제법 몰려들었고 이젠 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헌데 그때 멀리서 검은 복장의 사내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지요. 허름한 장터엔 어울리지 않는 복색에 사람들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쏠렸습니다. 자네가 봉식이란 자인가? 그렇소. 나는 형조에서 나왔다. 요즘 점쟁이 하나가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살펴보러 왔노라. 나는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힌 적이 없소.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요. 그 말에 봉식에게 점을 보았던 사람들이 나서서 말했지요. 저 사람이 우리 딸 살 길을 열어줬소. 괜한 모한 맛이오. 내 마누라 고친 것도 그 사람 때문이요. 어따 뒤집어 씌우는 것이요. 사기꾼한테서 구해준 사람도 이 사람이여. 생사람 잡지 마시오. 봉식이에게 점을 보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봉식이를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관복의 사내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지요. 내가 정말 정확히 맞추는지 그럼 하나 물어보겠다. 요 며칠 병조에서 기밀문서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 문서를 훔친 자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그 말에 주변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눈이 봉식이에게 쏠렸고 봉식이는 침착하게 말했지요. 그 문서를 훔친 자는 사내가 아니여 병조 안가 출입이 가능한 여인이요. 무엇이라? 그녀는 붉은 옷을 입었고 홍련이라 불리는 여인이요. 그 말에 사내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자네 그 여인을 어찌 아느냐? 나는 그 여인을 모르오.
단지 기밀 문서를 가져간 자를 말했을 뿐이요. 봉식이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연녀였기 때문이었지요. 더 이상 이야기했다가는 자신의 불륜만 드러나 창피당할 것 같자 사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잇, 이런 엉터리 같은 놈 같으니라고. 검은 관복의 사내는 헛기침을 하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혹시 저 사내 그 여인이 내 연녀 아니여? 들통날까봐 내빼는 모습이라니 찌릿. 에고 봉식이한테 잘못 걸렸구만. 저 사내 치부만 다 드러날 뻔했구려. 호호. 어째 사내들은 다 똑같대요. 속이고 감추고 뒤에서는 딴짓거리하고. 춘의 처녀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춘에도 유부남한테 속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그 마을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봉식이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가면 갈수록 봉식이의 명성은 날로 높아만 갔지요.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산모부터 혼례 날짜를 묻는 부부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봉식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앞전에 다녀갔던 검은 관복의 사내가 또 다른 선비 하나를 데려왔지요. 그는 선비 복장을 했지만 범상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친한 친구를 데려와 보았네. 이분은 사대부 가문의 선비라네. 요새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하시네. 자네가 한번 점괘를 봐주게. 봉식이는 말없이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선비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오늘은 끝났소. 모두들 돌아가시오. 그 선비를 보자마자 봉식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가 의아해했지요. 아니, 이복에 갑자기 왜 일어나는 것이야? 봉식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총총걸음으로 멀찍이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두 사내는 봉식이 뒤를 따라왔지요. 봉식이는 사람들이 없는 연못가에 이르자 새로 찾아온 선비에게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분은 사대부 도령이 아니오. 뭐라? 그럼 이분이 누구란 말이냐? 이분은 조선의 왕이 아니오. 봉식이 말에 관복의 사내와 선비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맞다. 과인은 이 나라 임금이다. 과인의 신분을 알아채다니 자네는 참으로 신묘하도다. 전하, 감히 말씀드리옵자면 전하의 등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사옵니다. 죽음의 그림자라 했느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예, 전하, 전하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전하의 가까운 곁에 있사옵니다. 봉식이 말에 임금과 검은 관복의 사내는 무척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제가 본 것이 거짓이라면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사옵니다. 허나 전하께선 이미 독이 몸속에 퍼지고 있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주 조금씩 천천히 퍼져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독이옵니다. 봉식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임금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몸이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도 느꼈다. 헌데 어이들도 원인을 몰라 하니 그 때문에 나도 걱정을 하고 있었지. 헌데 이자가 그리 말하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있겠느냐?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럼 주상전하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겠느냐? 그건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한양으로 데려가 내금이 호위무사로 변장시켜 궁으로 데려가세나. 내 곁에 가까이 두고 범인을 찾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게 좋을 듯 싶사옵니다, 전하. 제가 수많은 점쟁이들을 만나봤지만 이자만한 자는 없었사옵니다. 그리하여 봉식이는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가기 전 어머니를 먼저 찾아갔지요. 어머님, 지가 한양에 다녀와야 할 일이 좀 생겼어요. 아니, 한양에 뭔 일이 있는 것이냐? 뭔 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알아봐야 할 게 생겼구만요. 그리고 의원께서 3일에 한 번씩 들릴 것이고 어머님 진지는 옆집 순이네가 챙겨줄 것이어요. 그러니 지가 다녀올 동안 걱정 말고 계셔요, 어머니. 그래, 알았다. 몸 조심히 잘 다녀오너라. 봉식이는 임금의 명에 따라 관복 사내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다다르자 거대한 도성의 위용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한양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지만 이리도 많을 줄이야. 봉식이는 처음 와본 한양이 별천지 같았습니다.
봉식이는 궁에 들어가 내금이 무사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궁궐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그런대로 잘 어울리는군. 봉식이는 수라간 근처를 배회하며 음식을 나르는 궁녀들과 나인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라간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독을 음식에 섞고 있었군. 그는 국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분명 뭔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나서 봉식이는 수라간 나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인 한 명을 밖으로 조용히 불러냈지요. 자네가 넣는 그것, 임금의 국에 섞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대로 말하거라. 그러자 수라간 나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전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거라. 임금께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가족 3족이 멸할 것이야. 그 말에 나인의 얼굴에 겁먹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전 그저 은씨 궁녀가 건넨 약초를 섞었을 뿐입니다. 알았다. 살고자 한다면 일단 입 다물고 있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나리. 그날 밤 봉식이는 수라간 궁녀 은씨를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후원 연못가에 홀로 앉아 흐느끼고 있었지요. 죽으면 죽었지 더는 못하겠어. 임금님 국에 또 독을 타라고 하다니.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내금이로 변장한 봉식이가 궁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멈추시오. 당신 때문에 임금이 죽어가고 있어. 봉식이 말에 궁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누가 시켰소? 봉식이 말에 궁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서 말하시오. 말하지 않으면 임금께 말하겠소. 그리 되면 당신의 가족 모두 몰살당할 것이오. 그 말에 궁녀는 겁을 잔뜩 먹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조 판서가 제 가족을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국이 약을 타지 않으면 제 가족이 죽을 판이지요. 일단 너는 입 다물고 하던 대로 행동하거라. 대신 국에 더 이상 독을 타지는 말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제 가족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 내 가족은 무사할 것이다. 다만 내 지시대로 행동해야 하느니라. 그리 하겠습니다요, 나리. 봉식이는 병조 판서의 계략임을 알고 그에 대한 증거를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봉식이는 조용히 임금을 찾아가 아련했습니다. 전하, 범인을 찾았습니다. 아니, 벌써 범인을 찾았단 말이냐? 그래, 범인이 누구더냐? 범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억울한 자가 있습니다. 그 자들은 가족이 볼모로 잡혀 어쩔 수 없이 범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데 그 자들이 범인을 잡는데 앞장서 줄 것이옵니다. 그러니 그 자들을 벌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옵소서. 그래, 알았노라. 자네가 그리 원하면 그리 해주겠노라.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은 병조 판서입니다. 아니, 병판이 범인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주상전하. 그자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주상전하를 폐위하고 어린 대군을 왕위로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주상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 생각이지요. 저런 못된 자를 보았나? 그렇지 않아도 요새 그자의 행동이 뭔가 수상쩍다 생각했다. 해서 그자는 궁녀의 가족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궁녀에게 주상전하의 국에 약초를 타게 했지요. 헌데 그 궁녀는 그 약초가 독인 줄 모르고 있사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군.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그 궁녀를 앞세워 병판이 움직이게 만들 것이옵니다. 그때 증거를 잡으면 되옵지요. 그래, 알았다. 일단 내 생각대로 해보거라. 내금이 대장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주상전하. 그날 오후 봉식이는 은씨 궁녀를 내금이 청사로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병조 판서를 유인할 것이다. 그러니 협조할 수 있겠느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너를 내금위에서 신문한다는 정보를 흘릴 것이다. 그럼 반드시 병조 판서가 움직일 것이야. 그자는 살수를 보내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하느니라. 그럼 저와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와 내 가족은 모두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치 말거라. 그날 밤 내금이 대장은 내금이 청사와 병조 판서 집 주변에 금군을 매복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넘어 곧바로 살수들이 내금이 청사로 숨어 들어왔지요. 조급해진 병조 판서가 궁녀의 입을 막으려 살수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미리 매복을 하고 있던 내금이 대장은 일시에 살수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병조 판서의 집도 급습을 하였지요. 병조 판서의 호위무사를 모두 제압한 금군은 병조 판서를 가택에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내금이 대장은 살수들을 옥에 가두었고 봉식은 그 중에 한 명을 지목해 취조실로 데려왔지요. 자네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있군. 그리고 어머님의 병을 병판대감이 치료해준다고 약속했지. 헌데 시간이 지나도 병판대감은 자네 어머님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자네는 병판대감에게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 아니, 그것을 어찌 아셨소? 이미 모든 조사를 마친 상태네. 그리고 병판도 지금 영모제로 가택에 감금된 상태이지. 병판대감은 살아남지 못하고 3대가 멸족되고 말 것이야. 그는 자네를 구해줄 수가 없다네. 어떤가 자네는 내게 협조할 것인가? 협조하는 만큼 정상참작이 될 것이야. 살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지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요. 허나 내 어미가 걱정될 뿐이라오. 협조해주면 내 어머니를 보살펴 주겠다 약속해 줄 수 있겠소. 내 그리 해주리다. 나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자네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모셔주리다. 고맙소. 그럼 협조하리다. 살수는 병판대감의 영모 계획을 낱낱이 자복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택에 감금된 병판대감은 의금부로 압송되었지요. 그렇게 임금을 독살하고 권력을 차지하려던 병판대감의 꿈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봉식이의 능력 때문이었지요. 자네 덕분에 영모를 막을 수 있었네. 참으로 고맙네. 아니옵니다, 주상전하. 억울하게 당한 궁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옵니다. 자네 뜻대로 궁녀들은 궁을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했네. 죄는 묻지 않기로 했지. 그리고 자복해 협조한 살수 또한 죽이지는 않고 대신 10년형을 내렸다네. 참으로 잘하셨사옵니다, 주상전하. 만 백성이 전하의 너그러움을 칭송할 것이옵니다. 어떤가? 자네 궁에 남아 내 곁에 있어 볼 생각은 없는가?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허나 저는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사옵니다. 어머니 곁에는 제가 있어야 하지요. 허허, 자네가 효심이 깊다는 말을 들어 알고는 있었네. 헌데 정말이었군. 하여 자네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까 하네. 여봐라, 공주를 들라 하라. 잠시 후 공주가 사뿐사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주를 본 봉식의 두 눈이 커졌지요. 선녀보다 아름다운 공주를 본 봉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지요. 공주 이숙현이라 하옵니다. 이 아이는 나의 막내 누이일세. 어떤가 예쁘지 아니한가? 천상에서 간 내려온 선녀와 같사옵니다, 전하. 하하, 그렇다네. 국내에서도 이만한 인물이 없지. 부끄럽사옵니다. 자, 이제 두 사람 인사도 나눴으니 혼인 이야기를 한번 해봄세. 공주마마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운명의 여인임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전하. 허허, 공주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게로군. 공주는 어떠하느냐? 이미 오라버니가 정해놓고 부른 것이 아니오? 나도 오라버니 뜻에 따르겠소. 허허, 천생연분은 연분이로군. 첫눈에 서로 좋다 하니. 그리하여 봉식이는 공주와 혼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하사했지요. 그리고 많은 재물과 노비를 주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영모 사건을 밝히고 공주와 혼인까지 약속한 봉식이는 어머님이 계신 고향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한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다녀온 일은 잘 되었느냐? 네, 어머님,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기쁜 소식이라니 그게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구나. 지가 공주님과 혼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공주와 혼인이라니 그럼 내가 임금과 사돈이 된단 말이냐? 그런 셈이지요, 어머니. 어머니는 너무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먹을 게 없어 며칠씩 굶을 때가 엊그제였는데 공주와 혼인이라니 믿겨지질 않았지요. 장하구나, 내 아들. 감격에 겨운 어머니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나온 봉식이는 뒤뜰로 가서 보물상자를 파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물상자에는 돌멩이만 가득했지요. 아니 어째 금은보화가 돌멩이로 변했단 말인가? 노파에게 전해주려던 보물이 모두 돌멩이로 변해 있었지요. 이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군. 그런데 그날 밤 봉식이 꿈속에 노승이 나와 말했습니다. 자네는 시험을 통과했네. 자네가 만약 재물에 욕심을 부렸다면 자네의 능력은 벌써 사라졌을 것이야. 노파와 보물상자는 모두 허상이었네. 자네를 시험한 것이지. 자네가 보물을 탐냈더라면 자네는 사기죄로 옥에 갇히고 능력도 사라졌을 것이야. 시험에 통과한 자네는 공주도 얻고 어미의 병도 낫을 것이야. 그리고 능력도 유지되지. 꿈에서 깬 봉식은 너무도 생생한 꿈에 흠칫 놀랐습니다. 이제서야 보물상자 속 금은보화가 돌멩이로 변한 이유를 알 것만 같았지요. 만에 하나 금덩이를 가져다 팔았다면 봉식이는 사기죄로 감옥에 갇히고도 남았습니다. 허나 봉식이는 노파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금덩이를 단 한 개도 손대지 않았지요. 그로 인해 공주도 얻고 어머님 병도 낫고 한양의 대궐 같은 집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봉식이는 임금의 명으로 양반 신분이 되었지요. 그렇게 봉식이는 살수의 어머니를 돌보며 어머님을 모시고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로다. 욕심을 버려야 얻을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 이는 신의 뜻이렸다. 옛말에 진정한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봉식이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굶주림도 마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맞아가면서도 구걸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런 효심이 결국 하늘의 뜻을 얻어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사람을 소중히 생각했지요. 부모에 대한 효는 모든 덕의 으뜸임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어느 조용한 작은 마을에 정씨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유서 깊은 명문 가문 박대감의 두 번째 부인이었지요. 박대감의 본 부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으로 죽자 박대감은 10년 만에 두 번째 부인을 새로 들였습니다. 헌데 재혼한 지 3년 만에 박대감은 외지를 다녀오다 급사를 하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박대감의 가문에는 자식도 없이 둘째 부인 정씨만 남게 되었답니다. 이제 갓 30의 정씨 부인은 배곡 같은 피부에 눈매는 여우 같고 몸매는 버들가지 같았지요. 그녀의 허리는 졸졸 흐르는 실개천 같으니 그야말로 정씨 부인을 본 자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보는 이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도 저런 여인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허나 그런 부인도 산에 없는 안방에서 3년이 넘자 문풍지 소리마저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씨 부인은 거울을 보며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한탄했지요. 애구구, 내 얼굴에 그늘이 다 무엇이냐. 영원히 아름다울 것만 같던 내 얼굴이 어느새 세월의 흔적을 남기는도다. 아, 야속한 세월이여. 정씨 부인은 꽃처럼 화사한 미모가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에 초조함이 그녀를 엄습해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땡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 그녀의 기와집 대문을 두드리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요? 나는 머스미를 찾는 사람이요. 품팔이 길도 막혀 배가 고픈 중이니 방 한 칸과 밥 세 끼만 주면 충성을 다하겠소이다. 요즘 같은 때 웬 뜬금없는 머슴이라. 근데 어디서 왔소? 밀양 뒷골짜기서 농사짓다 가뭄의 논을 팔고 나왔소. 이름은 덕배라오. 칠보기가 덕배를 위아래로 훑어보니 그는 몸이 단단하고 키도 크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허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웃음이었지요. 얼굴에는 빛도 없이 환하고 뺨에 살짝 패인 보조개가 마치 뱀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우리 집 마님께서는 무척 까다로우시니 그분의 허락 없인 안 돼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보시오. 칠보기는 달려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웬 사내가 찾아와 머슴이를 찾고 있다 합니다요. 새 머슴이라 생김은 어떠하더냐? 그런데 그게 참 희한한 사내입니다요. 키는 장대 같고 어깨는 소뚜껑 2개만 하구만요. 얼굴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헌데 그자의 눈이 묘합니다요. 마치 사람을 꿰뚫어보는 뱀눈이랄까.
하이고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본 것이냐. 어디 한번 그자를 데려와 보거라. 칠보기가 달려가고 잠시 후 덕배가 짐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에 두른 헌 삼배띠가 그의 가난을 말해주는 듯했지만 어쩐지 걸음걸이만은 당당했지요. 이렇게 크고 귀한 댁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다니 소인은 참으로 복받은 놈입니다. 일단 며칠 일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테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거라. 정씨 부인은 그리 말했지만 덕배의 미소와 굵은 팔뚝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날 밤 정씨 부인은 비단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군. 머슴 하나 들였을 뿐인데 어쩐지 방 안에 온기가 도는 것 같구나. 그렇게 낯선 사내 덕배는 머슴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고요한 그 집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이튿날 일은 아침부터 덕배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열심인 듯 보였으나 실은 마님의 눈길을 끌 목적이었지요. 아침이면 일부러 마당을 쓸다 말고 우통을 훌렁 벗었습니다. 그는 우락부락한 자신의 신체를 일부러 노출시켰지요. 그리고 해질녘이면 집단을 이고 당당히 걸어왔습니다. 저녁 노을 햇살이 그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들었지요. 아이구야, 저 덕배는 짚을 치고 있어도 어찌 저리 늠름할꼬. 늠름은 무슨, 저놈 일부러 저러는 거 안 보임. 마님 앞에선 꼭 우통을 벗고 일하더라니깐. 쉿, 그 입 다물어요. 마님 들으면 오해하시겠소. 정씨 부인은 그런 덕배를 방 안에서 창문 틈으로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 벗었군 또 벗었어. 저놈은 도대체 왜 자꾸 우통을 까는 것이지? 정씨 부인은 창문 너머로 덕배를 훔쳐보다가 그에게 딱 들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면 덕배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죽이죽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했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마님. 젖은 옷이 불편하여 그만 부끄럽구만요. 됐으니 얼른 옷 입고 마당이나 더 쓸거라. 정씨 부인은 그리 말하고 창문을 닫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일 정도는 항상 남겨두었지요. 덕배가 들어오고 정씨 부인은 밤잠을 계속 설쳤습니다. 그의 벗은 몸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지요. 그리고 그가 던지는 살인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애구구 내가 이게 무슨 짓이람. 한낱 머슴에게 정신이 팔리다니 가문의 조상이 통곡할 일이로다. 헌데 정씨 부인은 그리 말을 하면서도 다음 날엔 화장을 일부러 더 진하게 했지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덕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밤은 정씨 부인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그날따라 더 잠이 오지 않았고 마음은 싱숭생숭했지요. 에이 도대체 이러고 있는 내가 더 우습지 아니한가. 머슴 하나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뒤척이다니. 그러다 문득 정씨 부인은 여종 분이를 불러 청주 술을 데우게 했습니다. 약재 넣은 청주 한 주발을 따뜻하게 데워 작은 쟁반에 담아오라 했지요. 그리고 안주로는 귀하디 귀한 육포를 준비했습니다. 이 술을 저 덕배한테 갖다 주게. 낮에 땀을 흘렸을 테니 속을 좀 데우라고. 아니 마님께서 어찌 한낱 머슴에게 직접 술을 챙겨주신단 말이오. 그냥 자네가 데워서 줬다 하게 괜한 소문나면 내 혀부터 성치 못할 테니. 여종 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데워진 술을 덕배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술이요? 낮에 고생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데워왔소. 덕배는 미소를 지으며 분이한테서 청주와 육포를 받아 들었습니다. 날 생각해 주는 이는 분이 그대밖에 없구려. 참으로 고맙소. 분이가 돌아가고 덕배는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고 마님은 분이를 시켜 내게 술을 보냈음이야. 이제 다 왔군. 저 술은 마님이 내게 보내는 초대장이 아니고 뭐겠느냐. 덕배는 주발을 비운 뒤 조용히 일어나 안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고양이 같은 발걸음으로 사뿐사뿐 걸어 마님이 있는 안방 앞으로 갔지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너 누구시오? 보내준 술 잘 마셨소이다. 고맙단 말을 그대의 얼굴 보며 하고 싶소. 어느새 덕배의 말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말하듯 부드럽고 다정했지요. 그러자 잠시 후 방문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삐걱하고 스르르 문이 열렸습니다. 덕배는 열린 문으로 말없이 들어섰지요.
이 방은 머슴이 들어올 곳이 아니다. 그럼 오늘만 머슴이 아니고 사내로 들어가겠소. 그 말에 등불이 꺼졌고 방 안엔 빗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만 섞여 흘러나왔지요. 이불은 밤새 뒤집히고 베개는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덕배의 웃음은 빗소리를 뚫고 밖으로 흘러나왔지요. 그날 이후로 마님의 홑 이불은 수시로 교체되었고 그녀의 입술엔 말 못할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덕배는 마님의 방을 매일 밤 찾아갔지요. 마치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마님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헌데 그 후부터 덕배의 행동과 말투는 달라졌고 그는 서서히 마님을 뒤에서 조종하는 듯 했지요. 참 이상한 일이야. 분명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나는 그자에게 점점 빨려드는 느낌이야. 어느새 덕배는 일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하인들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님과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지요. 아니 마님보다 더 잘 먹었습니다. 그의 밥상은 매일매일 달랐는데 하루는 삼계탕을, 다음날은 갈비탕을 먹었지요. 마님은 힘쓰는 덕배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덕배는 여종 분이를 붙들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마님의 땅 중 어느 쪽이 우리 땅인지 분간이 안 되는 땅이 있더이다. 하여 땅 문서를 봐야 정확히 알 것 같소. 아니, 머슴 주제에 재산 문서를 어찌 보려는 것이오? 그건 주인 어른만 볼 수 있는 것이요. 평소 행실이 수상쩍다 생각한 분이는 덕배의 말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옆을 지나던 마님이 그 말을 들었지요. 덕배는 보여줘도 된다. 이제 그는 이제 우리 집 식구이니 차별하지도 않아도 되느니라. 분이는 덕배를 믿을 순 없었으나 마님의 말에 반기를 들 순 없었지요. 분이는 어쩔 수 없이 마님의 안방으로 들어가 땅 문서를 찾아 덕배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덕배는 고조부 때부터 내려온 큰 논 문서 하나를 손에 쥐게 되었지요. 이 집 문서들이 이렇게 물을 줄이야. 마님의 몸이 풀리니 마음도 쉽게 풀리는구나. 덕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님의 재산 문서가 너무 쉽게 손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그 문서는 땅만 확인하는 용도로 써야 하느니라. 괜히 시중에 돌면 안 되는 문서니라. 그 말에 덕배는 미소를 지며 말했습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오 마님. 이놈은 이래봬도 마님께 받은 건 마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놈이오. 그렇게 덕배가 가져간 땅 문서는 그날 밤 필사쟁이 손에 들어갔습니다. 허허, 덕배 자네 이러다 떼부자 되겠소. 이제 시작이오. 마님에게는 아직도 땅 문서가 아주 많소이다. 하하. 덕배는 땅 문서 원본을 가져와 똑같은 가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에게는 가짜 문서를 돌려주고 원본은 자신이 갖는 수법을 썼지요.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 외양간 뒷칸 장독대 밑에서 비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이미 훔쳐서 만든 원본 문서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지요. 그 바람에 마님의 문서는 가짜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덕배는 마님을 찾아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지요. 덕배야,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문풍지만 쳐다보고 있었을 게다. 넌 나한테 참 이상한 놈이지만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놈이지. 아, 그렇소 마님. 이상한 놈이 마님 곁에 오래 머물며 기꺼이 괴물이 되어주겠소. 그 말에 마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나 덕배가 말한 괴물의 의미를 그녀는 알 턱이 없었지요. 이미 덕배는 마님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마님은 그런 덕배의 속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의 여름 마님의 얼굴은 날로 화사해져 갔고 덕배의 어깨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머슴 칠보기도 여종들도 이제는 덕배를 나으리라 불러야 할 정도였지요. 그야말로 머슴이 주인 위에 앉은 꼴이 되었습니다. 덕배의 말이라면 마님은 뭐든 그의 말을 따라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덕배는 집안에서 상전 중에 상전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칠복이 형님의 자리는 사라졌소. 온통 덕배가 좌지우지하니 이를 어쩌면 좋소. 마님이 그 양반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판인지 원. 분이와 칠복이는 마님에게 밤에 서방이 되어버린 덕배에게 꼼짝달싹을 못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쫓겨나고도 남을 판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뒷방아 찢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헌데 덕배의 욕심은 끝이 없었지요. 그는 땅 문서를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마님의 금고 열쇠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생전에 쓰던 금고 열쇠는 마님이 허리춤에 늘 매달고 다녔지요. 헌데 덕배는 마님의 금고 열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덕배가 마님을 찾아와 말했지요. 마님, 장날에 소 한 마리 사야겠소. 논밭을 가려면 소 한 마리가 필요하오. 그래, 그건 얼마 들겠느냐? 67냥이면 되겠지만 요즘 장사꾼들이 바가지 씌우니 넉넉히 열량은 있어야 하오. 그러니 내게 금고 열쇠 좀 내어주시오. 금고 열쇠는 내어줄 수 없다. 허나 내가 보는 앞에서는 열쇠를 내어줄 테니 내가 보는 앞에서 돈을 꺼내고 바로 닦거라. 알겠소 마님. 내게 소보다 귀한 건 마님이요. 내 어찌 마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겠소. 그 말에 마님은 미소 지었지만 덕배는 금고 속 은화가 이미 자신의 손에 들어온 듯 기분이 좋았지요. 덕배는 마님이 보는 앞에서 열쇠를 받아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은자와 엽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지요. 박대감께서는 수완이 좋았구려.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아놓은 것을 보면. 그분은 불쌍한 양반이다. 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비명 행사를 하시다니. 그녀는 갑자기 박대감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덕배는 그런 마님의 미세한 감정까지 읽었지요. 마님 곁엔 내가 있어.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덕배는 마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덕배는 금고에서 열량을 꺼내고 마님이 보는 앞에서 금고를 잠갔지요. 자, 열량을 꺼냈으니 열쇠를 받으시오, 마님. 마님은 열쇠를 받아 옆구리에 찼습니다. 덕배는 이제 열쇠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었지요. 그날 밤 덕배는 외양간 뒤 장독대로 돌아와 아무도 몰래 숨겨놓은 비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엽전 열량을 꺼낼 때 마님 몰래 챙긴 은자 셋잎을 비밀 상자에 넣었지요. 허, 내 상자가 갈수록 배가 부르는구나. 머지않아 꽉 차고도 남겠어? 그렇게 마님의 재물은 덕배 손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지요. 헌데 덕배의 그런 모습을 여종 분이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배를 믿지 않았던 분이는 덕배의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그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지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이놈은 그냥 머슴이 아니었어. 마님이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것이야. 그날 밤 분이는 마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마님은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그 입 다물라.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된다. 덕배는 날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야. 너는 어째 사람을 못 믿는단 말이냐. 다시는 입 밖에 그런 소리는 꺼내지도 말거라. 마님의 말에 분이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망조야, 망조. 이 집에 망조가 들었어. 분이는 속으로 이 집이 망조가 들었다 생각하고 한숨을 크게 쉬었지요. 며칠 후 덕배는 다시 필사쟁이를 찾았습니다. 이제 마님의 땅 문서가 내게 반은 넘어왔소. 이것까지 복제해 주시오. 이것만 해도 평생은 놀고 먹어도 되겠소. 이쯤이면 되지 않겠소? 어허, 모르는 소리. 그 집 마님은 내게 푹 빠져 있어. 아직도 그 집에 재산이 많은데 어찌 그만둔단 말이오. 이런 기회는 흔하게 오는 게 아니오. 필사쟁이는 덕배가 가져온 땅 문서를 가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덕배 소유의 재산은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마님의 땅 문서 원본은 모두 덕배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온통 가짜뿐이었지요. 그렇게 마님의 재산을 모두 손에 쥔 덕배는 이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바탕 마님에게 봉사를 마친 덕배는 마님의 머리에 팔베개를 해주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지요. 마님, 이제 추수도 끝났과니 나와 함께 바다 구경을 하면 어떻겠소? 우리가 비록 혼인은 안 했지만 이미 부부나 다름없지 않소. 그러니 부부 행세하며 여행이나 다녀옵시다. 덕배 말에 마님은 가슴이 술렁였습니다. 서방 없이 살아온 세월이 적지 않은데 덕배와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녀의 가슴을 부풀게 했지요. 정말 그래도 되겠느냐? 내가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겠어. 글 읽고 쓸 줄 알겠다. 뭐가 걱정이겠소? 마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심인데 이보다 더한 게 뭐가 필요하겠소? 지금 나의 소망은 그대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거요. 그 말에 마님의 눈이 붉어지며 촉촉해졌습니다.
내게 자네를 보내준 것은 하늘의 뜻이로구나. 반쪽인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긴 하늘의 보살핌이야. 그 순간 마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덕배와 바닷가를 거닐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지요. 그렇게 한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을 처음 본 마님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것만 같았지요.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나는 왜 그동안 모르고 살았을까? 바다 구경을 처음 해본 마님은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바다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준 덕배가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그녀는 소녀처럼 폴짝폴짝 뛰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덕배에게 달려가 버락 안기기도 했지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내가 다 기뻐 부인. 덕배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집 한 채를 미리 잡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곳이라면 평생을 살아도 좋겠어. 방 안에서 보이는 경치에 매료된 마님은 이곳에 눌러 앉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날 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촛불을 밝히고 술상을 마주 한 채 앉았습니다. 그리고 덕배는 소고기전과 약주를 준비해 마님의 잔에 술을 가득 따라 주었지요. 부인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어. 나도 그래. 자네 아니었으면 이런 구경은 평생 못 보고 갔을 게야.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나. 마님은 술기운에 볼이 붉게 물들었고 그녀는 덕배의 손을 잡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지요. 덕배야, 이제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요 부인. 오늘부터 이 바닷가 집은 부인의 집이 될 것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바다를 배경 삼아 서로를 더욱 뜨겁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을 머물며 마님은 세상에 다시 없을 행복을 맛보았지요. 하지만 며칠 후 마님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잠드시오 부인. 독을 탄 술을 마님에게 먹인 덕배는 잠들어 있는 마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지요. 덕분에 한평생 호의호식하며 살게 되었소. 저승에서나마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시오. 덕배는 일어나지 않는 마님을 뒤로하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덕배는 말에 올라탄 채 여유롭게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마님의 모든 땅 문서를 빼돌린 덕배는 룰루랄라 노래를 불렀지요. 허, 천하에 이런 봉이 또 있을까? 부잣집 마님 하나만 잘 꼬시면 이리도 쉽게 호강을 하는구만. 그의 웃음은 썩은 고목처럼 메마르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편 덕배가 떠나가고 오후가 되자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집에서는 마님이 눈을 떴습니다. 정신 좀 드시오, 마님. 아니, 내가 이곳에 어떻게 있는 것이야? 아, 덕배 그자를 당최 믿을 수 없어. 몰래 따라와 봤지라. 그 자는 내 예상대로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마님에게 접근한 것이었소. 그자가 어젯밤 마님에게 독을 먹여 독살하려는 것을 내가 몰래 잠자는 약으로 바꿔치기 했소. 분이의 말을 들은 마님은 배신감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지요. 분이는 그런 마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분이야, 내 덕에 내가 살았구나. 마님, 지금은 슬퍼하실 때가 아니오. 덕배 그놈은 이미 마님의 땅 문서 전부를 빼돌렸소. 그자가 마님에게 돌려준 것은 모두 필사한 가짜요. 진짜는 그자의 비밀 상자에 있어. 그 말에 마님은 또 한 번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 놈에게 내가 몸도 마음도 다 줬다.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분이는 이를 악물고 말했지요. 그 잡놈을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마님께선 다시 힘내시고 저만 믿고 기다려주셔요. 며칠 뒤 마님과 분이는 밤을 틈타 몰래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덕배는 이미 집안 하인들을 모두 내쫓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아넘기려던 중이었지요. 헌데 두 여인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필사쟁이부터 찾아갔습니다. 분이는 슬금슬금 다가가 필사쟁이의 뒤통수를 방망이로 힘차게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자 필사쟁이는 픽 하고 쓰러졌지요. 분이와 마님은 필사쟁이의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필사쟁이가 깨어나자 분이가 말했지요. 내 놈이 만든 가짜 문서 때문에 마님이 거지가 되어 쫓겨날 판이다. 그러니 사실대로 전부 불어라. 만약 불지 않으면 오늘 밤 내 놈의 두 다리를 못 쓰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모두 덕배가 시킨 짓이었소. 문서는 외양간 뒤편 장독대 및 나무 상자에 숨겨 놓았소. 그렇다면 내 놈이 덕배에게 만들어준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주거라. 필사쟁이는 하는 수 없이 덕배에게 만들어준 가짜 땅 문서를 똑같이 만들어 분이에게 줬습니다. 분이와 마님은 필사쟁이를 다시 입까지 꽁꽁 묶어놓고 마님의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양간 뒤 장독대 밑을 파보니 나무상자가 나왔지요. 마님은 나무상자에서 원본을 챙기고 가짜 문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지요. 한편 덕배는 기생집에서 양반 행세를 하며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과 땅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보석 같은 땅이요. 내 급히 쓸 돈이 있어 값싸게 파는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허허, 시세에 반갑시니 내게도 좋은 기회요. 그럼 내일 이맘때 만나 계약을 합시다. 한 번에 잔금까지 모두 치를 것이니 땅 문서도 모두 가져오시오. 시원시원하시구려. 좋소, 내일 이맘때 내 땅 문서를 모두 가져오리다. 그렇게 계약이 성사된 덕배는 기분이 좋아 기생들을 불러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장독대 밑에서 땅 문서를 꺼내와 한양 선비에게 건네주었지요. 조소 여기 은자 만냥이요. 덕배는 은자 만냥을 받고 입이 귀에 걸렸지요. 한양 선비는 돌아가고 덕배는 또 기생들을 불러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잠에서 깨어난 덕배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자신의 꽈추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덕배가 술 취해 골아 떨어졌을 때 누군가 잘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요? 내 꽈추가 어디로 갔단 말이오? 그런데 그때 또 방문이 벌컥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덕배렸다. 그렇소만 왜 그러시오? 내 놈이 간댕이가 부어도 한참 부었구나. 사기칠 데가 없어 어디 포도대장님께 사기를 쳤단 말이냐? 아니 내가 사기를 치다니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내 이놈, 아직도 내 놈이 나를 속이려 드느냐? 내 놈이 내게 건넨 땅 문서는 모두 가짜였느니라. 그럴 리가 없소. 자세히 살펴보시오. 안 되겠다. 이놈을 당장 끌고 가 곤장 100대를 치고 평생 세상 구경 못하게 하거라. 알겠습니다요, 포도대장님. 감히 내게 사기쳐놓고 오리발이라니 괘씸한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덕배는 하필 포도대장에게 땅을 팔았지요. 그런데 덕배의 불운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덕배는 곧바로 수레에 실려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응급처치를 받고 곤장을 맞기 시작했지요. 그는 한 번에 10대씩 열흘 동안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게 더 지옥이었지요. 제발 나 좀 죽여주시오. 고통스러워 도저히 살 수가 없소. 덕배는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혀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로 태어난 것을 크게 탄식했지요. 이젠 사내 구실도 못하고 무슨 낙으로 산단 말이냐? 흐흐. 여봐라, 우리 옥사에 거세당한 놈이 들어왔담서. 그놈이 도대체 누구더냐? 저놈입니다요. 옥사장나리. 그래, 어디 이놈 낯짝 좀 한번 들어보거라. 도대체 낯짝이 어찌 생겨먹었길래 여인들을 후리고 다닌단 말이냐? 저런 놈 때문에 여편네 감시까지 해야 하니 천하에 저 죽일 놈이 아니냔 말이다. 부인이 논팽이와 바람펴 도망친 옥사장은 덕배를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때려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내 그렇지 않아도 요새 손이 심심했는데 잘됐다 이놈. 내 놈이 나가는 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질을 해주마. 덕배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나 좀 죽여주시오. 내 소원이오. 덕배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는 하루도 맞지 않는 날이 없었지요. 그리고 덕배에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준 필사쟁이는 곤장 20대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짜 문서를 필사하지 않았지요. 한편 마님은 집을 되찾고 부렸던 하인들도 모두 불렀습니다. 재산을 모두 되찾았으니 경아드리옵니다, 마님. 그래 고맙다 칠보가.
이젠 걱정 말거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마님 이번 일로 지는 사내를 믿지 못하겠습니다요. 지는 그냥 평생 비혼녀로 살고 싶구만요. 마님은 분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 너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거라. 아닙니다요, 마님. 지는 그냥 마님을 모시고 평생 혼자 살랍니다. 마님은 조용히 일어나 서랍 속에서 문서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이것은 내 노비 문선이라 내 손으로 불태우거라. 아니, 마님 이것을 어째? 이제 너는 내 양녀로 살 거라. 나도 이제는 너와 평생을 함께 할 것이다. 마님은 분이를 양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두 해가 흘렀지요. 옛꽃분아, 옆마을 최진사 댁에서 혼사가 들어왔는데 한번 만나보겠느냐? 싫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와 평생 같이 살 것이에요. 분이는 좋은 혼처가 들어와도 모두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옛말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덕배를 받아들였지만 정씨 마님은 도리어 덕배라는 호랑이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죽음까지 맞이했지요. 허나 다행히도 똑똑한 여종 분이로 인해 구사일생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판단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